문제는 도대체 이렇게까지 노동의 불안정성을 만드는 요인이 뭐였을까, 이런 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쩌자고 이렇게 급격하게 이런 불안정성이 생길 건가? 왜 이런 최소한의 방어 장치나 이런 걸 만들지 못했던 걸까? 이런 게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일단 뭐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기술 발달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냥 객관적으로는. 제가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작업 공간이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조업이나 건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작업 공간이 그냥 그 물리적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작업 공간이 이런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제가 여기 콜센터 노동자의 이모티콘을 하나 뽑아갖고 왔는데, 그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손해보험사의 콜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 손해보험사에서 우리는 콜센터라고 생각하면 이분들이 무슨 업무를 하실까를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 손해보험을 들었는데 이제 아팠어요. 그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내가 손해보험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청구를 하면 지금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지사가 없거든요. 전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손해보험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콜센터가 받죠. 그럼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서 이분이 저랑 막 한참 상담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무슨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뭐 병원에 가서 뭐뭐 띄워오시면 되고요. 막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서류를 다 이렇게 띄워오면 어디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올리거나 이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이분이 이제 그걸 뚝 보고 서류는 이게 미비한데요. 요거를 좀 바꿔주시겠어요? 이렇게 다시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하면 이분이 이제 서류가 완전히 완결이 되면 이걸 다 콜센터 노동자가 하는 거예요. 완결이 되면 이거를 본사로 보내요. 본사에서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하면 콜센터에 다시 와서 여기서 지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콜센터 노동자들이 업무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업무를 다 하는 거고요. 그럼 본사는 뭐 하냐? 오케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결제 라인인 거예요. 뒤에 이렇게 있는 결제 라인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본사들이 엄청 축소되고 있습니다. 본사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냐? 본사가 하는 업무는 상품 개발, 그다음에 돈을 많이 모으잖아요. 이거 갖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투자 기획. 이런 부분을 빼고는요, 실제 현업에서 뛰는 모든 곳은 다 외주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하는 모든 업무는 이제는 다 콜센터가 합니다. 근데 이 콜센터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실은 내부 전산망이거든요. 콜센터는 지금 다 분리돼 있습니다. 회사도 분리돼 있어요. 사옥도 분리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전산망이 통합돼 있거든요. 전산망이 통합돼 있으니까 본사가 결제하는 사람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콜센터 노동자가 이 결제를 담당하는 원청 노동자의 얼굴은 몰라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결제를 하냐? 업로딩을 하는 곳에 이 노동자가 열심히 이제 저랑 통화를 해갖고 서류도 확인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다 점검하고, 그래서 오케이 되면 이 서류를 다 모아가지고 이 전산망 위에 이렇게 업로딩을 하는 겁니다. 업로딩을 하면 그 본사에 있는 직원은 어느 노동자가 이걸 업로딩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쭉 봐서 이게 뭐가 하나 이상하네 이러면 이게 이상합니다 라고 붙여갖고 또 올려요. 그럼 이걸 이 노동자가 보고 이거 이렇네? 다시 나한테 전화해서 확인해서 또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데 이 결제 라인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다 하나의 전산망으로 통합돼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랑 같이 연구를 한 분들은 이거를 이제는 작업 공간이라고 충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의 작업 공간, 마치 컨베이어 벨트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컨베이어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고 이게 그냥 작업 공간이 하나의 전산망일 뿐인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물리적 공간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고용 형태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연결된 업무를 이런 식으로 분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 공간이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는 영역이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 노동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통제하는 방식이 발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AI 노동 통제 라이더가 위험하다. 이거 그 라이더 유니온에서 얼마 전에 발표하셨던 건데 사실은 이 통제 방식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들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응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어디에서 이제 배달콜이 딱 오면 노동자들이 이제 잽싸게 눌러갖고 이걸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 노동자가 응답률이 얼마냐를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 알고리즘이 이 사람한테 계속 배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 알고리즘을 짠 기업이 결정하는 거죠. 이 기업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는 내가 쉬고 싶어도 이 콜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먼 거리고 아 이거는 정말 나한테 너무 위험한데? 라고 생각해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안 받기 시작하면 다시는 나한테 안 올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산업기술의 발달로 자본가들은 이렇게 약간 자신감을 얻은 거죠. 노동자들이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 노동자들을 통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예전처럼 노동자들을 한 공간 안에서 집단적인 방식으로 일을 시키기보다는 계속 분산하면서 전산망 안에서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방식들을 계속 발견해내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걸 보면 아, 집단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쿠팡 말씀드렸잖아요. 쿠팡은 무려 4만 명이 넘게 일을 하는 곳입니다. 물류센터는.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한 5천 명 정도가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 5천 명이 모여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교대니까 한 번에 5천 명이 모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덕평물류센터 지금은 불이 나서 없어졌지만 거기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5천 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이 5천 명이 다 원자라는 겁니다. 왜냐?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이 사람이 과연 내일도 계속 올지 올해 바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 3층에서 일했는데 계속 3층에서 일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업무 공간도 계속 그 안에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서로 뭔가 친근감을 형성하거나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 그냥 오래 일한 몇 사람들만이 대충 이제 눈 아름아름으로 알고 이러는 정도지 실제 노동자들이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파편화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자본이 노동자들을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노동자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러냐. 얼마 전에 얘기 들으셨겠지만 외국에서 최근에 AI에 대해서 6개월간 학습을 중단시키자라는 선언을 한 적도 있어요. 이 AI 학습이 정말 문제다라고 판단하고 너무 사회적인 편견을 이제 자꾸 학습을 하니까 이제 그만 중단하고 다시 검토해 보자라는 목소리도 막 생기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율이 높은 데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실제로 로봇이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는 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기술이 없어갖고 활용을 못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기술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로봇의 도입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생기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급격하게 이렇게 이제 자동화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어떻게 연착륙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들을 막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저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항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이제 마음대로 그런 기술의 발전을 노동자들을 통제하거나 노동자들을 파편화시키거나 고용 구조를 왜곡하는 데에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를 더 열심히 이제 보탠 게 정부잖아요, 정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국의 법 체계라고 하는 건 솔직히 제가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지만 뭐 예를 들면 법에 노동자성 개념 규정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미 지금 법도.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뭐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그리고 교섭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교섭 대상 아니다라고 임의로 판단하고 이러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계속 축소해 왔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분사, 자회사 이런 거 만드는 게 너무 쉬워요. 98년도 경제위기 이후에 아예 법을 바꿔서 구조조정 쉽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제도를 막 만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맘대로 계약직 쪼개기 계약을 해도 제어할 수 있는 법 하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 놀란 게 야간 노동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쿠팡에서 심야 노동만 하는 팀이 있어요. 그냥 야간 노동만. 근데 이거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고용노동부에. 아니 심야 노동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없을 수 있냐. 이거 문제 아니냐. 도대체 이런 걸 왜 규제 안 하냐라고 얘기했더니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뭐였냐. 아니 설마 심야 노동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네,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한국 사회라는 거죠. 그만큼 법에 대한 협소한 해석 또는 공백이 결국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 형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내몰아가는 거죠. 저기 이제 이재학 PD 얘기를 좀 더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 저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불안정화가 불안정화를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면 그 단시간 노동자는 또 다른 단시간 일자리를 찾게 돼요. 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면 그냥 단시간 노동자가 10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은 2배 이상이 늘어난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 노동자가 내가 15시간을 일하게 되면 그 노동자는 새로운 15시간 일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자들이 계속 부유하면서 일자리를 찾게 되는 내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불안정하지만 또 언제라도 일할 수 있는 내가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노동자들에게는. 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대단히 역설적이잖아요. 그러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는 내가 언제 해고될지 모르면 내가 해고되자마자 또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자리가 만약 안정적인 일자리라면 내가 쉽게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 일자리도 불안정해서 누가 계속 해고되고 있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불안정화가 불안정화를 부르는 양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단기 취업도 계속 늘어나고요. 그리고 불안정화를 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시간의 불안정화라는 게 시간을 그냥 쪼개는 게 아니잖아요. 압축해서 쪼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압축해서 쪼개면 그만큼 사람이 남게 되는 거죠. 여유인력이 생기는 거고 이 여유인력이 생기면 그만큼 또 불안정화가 촉진되죠. 그러다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사람이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한번 상황을 보세요. 임금과 노동 조건이 그렇게 엉망이니까 노동자들이 차라리 딴 데 가서 일할지언정 여기는 안 와. 이러고 가면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얼른 비자체계 바뀌어갖고 이주 노동자 투입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불안정화가 계속 불안정화를 부르는 그런 양상들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쓰는 거는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도 불리하잖아요.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불안정화가 가속되면요. 그것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노동자들이 스스로 경쟁을 통해서 스펙을 쌓는다는 거죠. 제가 그 콜센터 노동자들 보면서 속상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아니, 노동자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너무 스스로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아까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 콜센터 노동의 증가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평가니까 노동의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래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노동자들은 용역으로 일해도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코로나19 때 그 코로나19 1339 전화를 또 연결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연결해서 받는데
제대로 공부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노동자들한테. 그러면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막 질문하면 제대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공부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례 찾아가지고 막 공부해가지고 그래갖고 응대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놀랍죠. 제가 진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너무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불안정성이 계속 자기들의 성과급이나 이런 것과 연결되니까 노동자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스펙을 쌓아서 실제 자본가들이 숙련의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 이런 구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노동자들이 이런 불안정성을 스스로 수용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로 작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많은 외부적인 요인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동운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성이 급격하게 확대된 거는 노동조합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고 저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노동조합 운동이 산별운동에 실패한 게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별운동이라는 게 그냥 규모를 키워서 산별노조를 만들자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산별 정책 그리고 우리 기업 단위의 노동자들의 권리가 아니라 이 산업 전체에서의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어떻게 투쟁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을 갖고 정책을 만들고 싸움을 하고 이런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 운동은 불행하게도 아직도 여전히 기업 단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흥망성쇠, 내부 노동시장 여기에 계속 집중돼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서 조직돼 있는 노동자들 바깥에서 불안정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거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동자들이 마치 섬처럼 조직된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면 딱 섬처럼 이렇게 권리를 간신히 지키고 있고 이 권리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은 대규모로 훨씬 더 불안정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왔던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노동조합 운동이 산별운동 실패했어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노동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뼈아프게 고민해야 된다. 이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거 조직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 거겠죠. 사실은 이 불안정 노동 당사자들이 조직돼서 싸우면 그만큼 이런 불안정성을 늦추거나 또는 권리를 찾는 효과를 낳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불안정화라는 게 예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었다면 이제는 비정규직도 그 비정규직이 어떤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막 큰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싸움을 하면서 고용한 정도 보장받고 임금도 보장받는데 이 밖에 있는 또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은 또 권리 바깥에 놓이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조직화가 주로 대기업, 비정규직의 조직화도 주로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공부문이나 좀 특별하게 약간 몇몇 곳에서 업종 조직화를 이룬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실 비정규직 조직화도 이런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별로 만들지 못했어요. 물론 그런 시도는 엄청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투 유니온, 뮤지션 유니온 이런 이름 다 처음 들어보시지는 않았겠네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런 노조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조직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너무 작은 숫자가 모여서 그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엄청 고군분투하지만 아직은 제대로 이렇게 규모 있게 조직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양상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게다가 이제 민주노총이 스스로의 어떤 전략, 스스로의 전망을 우리는 그냥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노동조합의 의제를 선정하거나 투쟁을 선정할 때
이런 무수히 많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끌어안아서 함께 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대표성을 갖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투쟁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투쟁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전체의 대표성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매우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 최저임금 투쟁이 그런 위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2023년 올해의 최저임금 투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예전에 최저임금 투쟁은 말 그대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그런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불행하게도 이 임금제도 바깥에 있는 노동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은 자기랑 관계가 없어요. 자신이 받는 건 임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오르는 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은 우리의 최저임금 투쟁이라는 건 예전에는 최저임금 투쟁이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함께 그것을 의제로 만드는 운동이었다면 이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임금이 아닌 임금을 받는 그런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또는 그 노동자들의 임금까지도 이 최저임금이 함께 포괄하거나 함께 영향을 미치려면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만 그래야만 의제의 대표성을 갖게 되겠죠. 저는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말 그대로 민주노조 운동이 어떻게 자신의 대표성을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어떤 운동의 대표성을 가져나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이 대표성에서 계속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운동이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 내부의 균열이 너무 심각해졌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투쟁할 때 정규직들이 타기업 정규직을 공단 정규직으로 저거 LED 판이거든요. 저런 거 만들어 갖고 돌아다녔어요. 정규직들이. 이건 굉장히 유명한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 사례잖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 사례 뭐 노동운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례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만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실은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내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교원의 돌봄 업무를 배제하고 지자체 이관계획 수립하라. 전교조가 함께했던 그 기자회견인데요. 운동 내부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붙었죠. 솔직히 말하면 이 논쟁이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정교조 내부에서는 굉장히 이게 고민거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돌봄이라는 게 저 돌봄 교실을 왜 우리가 감당해야 돼? 당연히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이관해라고 얘기합니다. 돌봄 노동자들 입장에선 그것은 곧바로 고용 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돌봄 노동자들이 어쨌든 조직돼서 투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논의하지 않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내치겠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는 결국 돌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교조나 아니면 돌봄 노조나 이런 데들이 돌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고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지형이나 논의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내부와 내부의 갈등 양상으로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노동자들은 더 억울하고 열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들도 계속 많이 있었죠. 여기 오른쪽 보시면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건설 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 촉구 기자회견. 이거 얼마 전에 한 기자회견입니다. 건설노조 탄압 중에. 네, 맞아요. 지난주 거 맞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교환 만들었을 때 그 전주 거를 썼다가 지난주에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지난주 거로 실은 바꿨습니다. 보면 이 건설 현장 노동자들 사실은 불안정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공포가 결국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배제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안에서도 그런 배제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운동이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함께 가야 하는가에 대한 전망을
별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왼쪽에 있는 건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셨죠? MBC 차별 없는 노조. 이거 노조 이름입니다. 얼마 전에 설립한 노조예요. 이 노동자 이름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왠지 뭔지 사연이 있을 것 같잖아요. MBC 작가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다. 그래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어요. 자, 근로자 지위 인정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MBC 소속 노동자잖아요. MBC 소속 노조, 그래서 MBC 노조에 가서, 이거 민주노조잖아요. MBC 노조에 가서, 자, 우리 이제 MBC 노조니까 우리 함께 투쟁합시다. 그랬더니 MBC가, 우리가 왜 당신들을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노동자들이 차별 없는 노조라는 이름의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되게 불행한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민주노조라고 얘기하는 대들이잖아요. 전부 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이잖아요. 단지 그냥 니네 왜 비정규직 문제 같이 안 해?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우리 내부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갈등 지형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 지형들이 왜 생기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고 어떻게 노동자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이것을 뛰어넘는 고용 형태의 전망은 뭐고 우리 운동의 비전은 뭘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서로 얘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당장 자기의 문제로 갈등과 갈등으로 증폭되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운동이 이런 불안정화 양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왔던 것의 하나의 반영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도 되게 고민이죠. 또 그러다 보니 노동에 대한 인식이 너무 왜곡되더라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워낙 유명한 그림이라 여기저기 강의하실 때 많은 분들이 써먹는 건데 평택 비정규 센터에서 이제 그 학생들 상대로 그 인권교육 하시다가 이제 아마 충격받으셔갖고 올렸던 것 같아요. 노동자는 라고 할 때 득이 없다. 뭐 노동자는 거지다. 뭐 설마 모든 학생이 이렇게 쓰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어떤 극단적인 사례이겠지만 실제 노동의 인식이 이렇게 왜곡되는 건 사실은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내가 자부심을 갖고 노동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갖고 함께 그 노동을 통해서 집단적인 힘을 발휘하는 경험을 갖지 못하니까 이 노동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노동은 이제 비전이 없으니까 내가 이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진짜로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왜 이런 터무니없는 것에 몰두하냐 그랬더니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죽어라고 일을 해갖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보다 비트코인 모아갖고 집 사는 게 확률적으로 보면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도 직접 들었어요. 그만큼 이 노동을 통해서는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비전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는 사실 이게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비전이 없으면 이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아니 노동이 불안정하면 그냥 불안정한 대로 살면 되지. 뭐 세상이 다 이런 거니 계속 불안정하게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일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요. 이겁니다. 이 불안정 노동은 위기에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우리 봤잖아요. 코로나19가 딱 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직 경험 응답률 보이시죠? 실직 경험 비정규직은 26.3%, 정규직은 4%, 소득 감소 응답률 52.8%.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는요. 위기 사회거든요. 이 위기라는 게 끊임없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상황에서 불안정한 노동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불행하게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위기가 한번 닥칠 때마다 코로나 위기가 됐든 전쟁 위기가 됐든 경제 위기가 됐든 아니면 이번에 또 무슨 새로운 그 바이러스가 또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결국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삶은 급격하게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급격하게 불안정해지고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불안정 노동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대충대충 살지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자본가들도 안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있으면 그냥 대충대충 살지 뭐, 아웅다웅 하지 말고 기업의 흥망성쇠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 뭐 라고 혹시라도 할까 봐 이놈의 친절한 자본가들은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5년 이내에 3번 이상 고용보험을 탔다. 이러면 50% 감액 적용한다. 이게 뭔 얘기겠어요? 그냥 불안정한 노동으로 일상을 살려고 하는 노동자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거죠. 그렇게는 못해. 안 돼. 빨리 나와서 일해.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끊임없이 일해. 그래서 사회복지를 끊임없이 축소하고 노동자들을 일자리로 내몰고 이런 정책들을 또 끊임없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사실 노동자들이 계속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도 계속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이 불안정 노동은 단지 노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도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조직을 열심히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라이더 유니온 뭐 이런 데들이 투쟁을 어떻게 합니까? 정부를 상대로 먼저 투쟁해요. 왜냐하면 개별 기업을 상대로는 노동자들이 뭉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정부를 상대로 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모이면 충분히 넓고 크게 모이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조직화의 방식을 개발한 거죠. 그게 뭐냐? 제도 투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해야지 왜 맨날 제도만 투쟁해? 라고 혹시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투쟁할래도 일단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적 권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경쟁 상대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의 요구와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보통 많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제도 투쟁을 먼저 합니다. 많이들. 그리고 사회적 투쟁과 사회적 교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또 기울이죠.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 사실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언론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기업을 사회적으로 압박하고 이러면서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나? 가능한가? 이런 기대를 만드는 게 또 노동자들이 모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형태였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새로운 형태의 조직화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서울요양보호사협회 노동자들입니다. 사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 노동자들은 제가 볼 때는 기업과 교섭하는 걸 빼고는 다 해요. 실제로. 정부를 상대로 투쟁도 하고 조직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은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노력해야 되는 과제는 남아있죠. 그런데 재가 간병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노동자들은 시설에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노동자들이랑 달라서 만나기도 어렵고 조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을 일종의 협회라는 형태로 만들고 조직해서 제도 개선 싸움을 하고 조례를 만드는 싸움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시 노동자성을 확대하면서 또 기업을 상대로 하는 투쟁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노조들이 조직이 됐지만 그동안 우리가 투쟁해왔던 양상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조직이 되고 투쟁이 좀 만들어졌죠. 대부분 이 노동자들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네이버 노동자들 노동조합 설명회 하는 자료인데요. 그래서 네이버 노동자들은 노조 처음 만들자마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거냐? 네이버 전체. 그룹 전체를 상대로 우리는 투쟁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니까 그 그룹사 전체 노동자들을 조직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노동자들이 본사에 있든 자회사에 있든 손자회사에 있든 상관없이 전체를 조직하여 함께 교섭한다.
그래서 이제 물론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냥 대각선 교섭 수준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전체를 상대로 하는 교섭을 목표에 두고 조직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 이제 대리운전 노조랑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것은 단체 교섭 도립 기자회견이네요. 도립이 아니라 얼마 전에 끝났죠. 교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업종 교섭의 사례들이 또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이 대표 사용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섭을 시도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물연대가 투쟁했던 것처럼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 전체의 권리를 상승시키는 그런 싸움을 하기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전에 현장 투쟁을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냐를 봤을 때는 당장 자기의 사용자라고 규정지어진 대뿐만 아니라 진짜 원청과 어떻게 싸울 거냐 또는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싸울 거냐 업종을 대표하는 대표 사용자들과는 어떻게 싸울 거냐 이런 방식으로 교섭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고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어떤 투쟁이 가능한가? 이렇게 이제 교섭하고 거리에 나와서 투쟁하고 이런 거는 실제로 많이들 경험이 축적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집단행동을 조직하는 데는 아직은 좀 많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거통고 사내하청 투쟁은 굉장히 작은 노동자들이 현장의 핵심적인 부문을 장악함으로써 업무를 멈추고 파업의 효과를 누린 거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벨링하는 노동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파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해야 그게 현실 가능한 것일까요? 라이더 유니온 노동자들은 어떻게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거기가 거리에서의 투쟁만이 아니라 진짜로 사용자를 압박하려면 무엇이 가능할 것인가요? 아직은 이런 어떤 투쟁의 전망 이런 거를 아직은 우리가 충분히 경험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투쟁의 가능성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고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수히 많은 투쟁을 하면서 이 노동자들이 우리의 권리뿐만 아니라 어떻게 모두의 권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가사노동자 특별법과 관련한 사진을 갖다 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적용 제외가 돼 있었어요. 근로기준법 11조에 이 노동자들은 제외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운동이 이 문제를 갖고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얘네는 제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인데 이 문제 갖고 우리가 제대로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열심히 싸웠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성 가사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열심히 싸웠죠. 열심히 싸웠는데 그거의 결과가 가사노동자 특별법이었어요. 내용이 뭐냐?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만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법이 다 있어요. 정부에게 인증받은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정부에게 인증받은 업체가 아닌 소속의 가사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말을 못했어요. 왜? 함께 싸우지 못했거든요. 함께 싸우지 못하니까 되게 부끄러워서 이 법이 진짜 이상한데 싶으면서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노동자들은 그렇게라도 뭔가 노동권을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바로 이 틈을 딱 비집고 조정은 의원이 아니 어차피 이렇게 제외되는 거면 이주 가사 노동자들은 여기서 제외하자라고 큰 소리를 지금 딱 치고 있죠. 사실 이 특별법이 얼마나 한계적이고 배제적이었는지를 조정은 의원이 아예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물론 왜 이런 특별법 만들었어? 왜 이런 특별법 동의해? 라고 쉽게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투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라도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권리의 보편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지금까지 제공하고 있지 못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굉장히 많은 불안정 노동자를 업종별로 어떻게 보호할까? 플랫폼 특별법 만들고 가사노동자 특별법 만들고 뭐 프리랜서 특별법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보호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법의 체계를 우리가 제대로 뜯어 고치고 그 싸움을 좀 힘있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이런 불안정한 노동의 시대에 우리 노동운동이 뭘 할 거냐, 우리 노동운동의 전략이 뭐냐라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운동의 비전이 뭐냐라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우리는 뭐 하려고 할까? 옛날에는 적어도 산별노조, 정치 세력화 그게 성공했든 실패했든 특정한 구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구호가 지향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산별노조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위한 산별노조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확보를 위한 정치 세력화라든가 이런 지향이 있었는데 그 운동의 실패 이후에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민주노조야. 도대체 민주노조가 뭐냐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런 갈등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거나 전망을 못 갔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지향하는 노조는 뭐지? 이런 불안정화 시대에 우리 노동자들은 어떤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고 우리의 노동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런 토론을 죽어라고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답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불안정화 시대에 이런 토론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개별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임금 인상이나 우리 업종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지금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가치도 별로 인식도 없고 다 파편화되고 쪼개져 있는데 이 노동자들을 속에서도 그래도 이 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뭐냐? 끊임없이 우리 내부가 갈라지고 있는데 이것을 뚫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냐? 그 방법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런 전체를 포괄하는 집단적 투쟁을 못 해봤는데 그런 투쟁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거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이런 불안정화 시대에 좀 새로운 운동의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전국 결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저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